경주의 봄은 늘 잔인할 만큼 화사했다.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흐드러진 벚꽃잎을 마당 안으로 실어 날랐다. 그 꽃잎들은 마치 축복처럼 내려앉았지만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드리운 그림자만큼은 지우지 못했다. 마당 한 구석 연희는 쪼그리고 앉아 흙 속에 손을 파묻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이미 검은 흙줄기가 깊게 박혀 있었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연희는 30이라는 꽃 같은 나이에 이 집 대문을 들어섰다. 당시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 연희에게 남겨진 것은 남편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방 한 칸과 섯을 펄은 시어머니 박씨 노인뿐이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젊은 과부가 저 섯을 펄은 노인네 밑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느냐고. 하지만 연희는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남편이 죽기 직전 마당 담장 아래 심어두었던 제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았던 그 수국 모종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경주대가 그놈의 잡초는 뽑아도 끝이 없는 것을 왜 그리 붙잡고 있느냐. 툇마루에 앉아있던 박씨 노인의 쉰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노인은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노인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들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숯불처럼 번득였다. 그녀는 이 집의 기둥이자 동시에 연희를 20년 동안 옥죄어온 창살이기도 했다. 어머니, 제삿날인데 마당이 어수선하면 조상님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연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둘러 일어났다. 무릎에서 뚝 하고 뼈마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나물은 다 묻혀두었느냐? 제사 음식은 정성이다. 죽은 내 자식이 생전에 좋아하던 고사리는 푹 삶아서 질기지 않게 하고 저는 기름을 넉넉히 둘러서 노랗게 지져내야 한다. 박씨 노인의 명령은 늘 한결같았다. 그녀에게 연희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집안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이자 자신의 슬픔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다. 연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무쇠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연희의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소란스러웠다. 오늘 제사에는 몇 년간 발길을 끊었던 시동생 광식이 온다고 했다. 광식은 이 집안의 골칫덩이였다. 젊어서는 노름판을 전전하며 형님이 일궈놓은 논밭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더니 형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 낡은 기와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달라며 생떼를 쓰던 인물이었다. 박씨 노인이 작대기를 휘두르며 쫓아낸 뒤로 발길을 끊었나 싶었는데 노인이 요즘 기력이 붙여 몸져 눕는 날이 잦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귀신같이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오후가 되자 대문 밖에서 요란한 클렉슨 소리와 함께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연희의 손등에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튀었다. 아차 싶은 순간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이고 형님, 무탈하셨습니까? 이 동생 광식이가 왔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광식이 들어섰다. 그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땀범벅이 된 연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천장을 보고 기둥을 쓰다듬으며 집안의 견적을 뽑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하고 껌을 씹어대는 아들놈이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형수님, 여전하시네. 아직도 이 쾌쾌한 연기 마시면서 전이나 붙이고 계세요?
이제는 좀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지. 광식이 내뱉은 형수님이라는 호칭은 존칭이라기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웠다. 그는 부엌 쪽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제사상에 올릴 산적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려 했다. 손 씻고 오세요, 서방님. 제사상에 올릴 음식입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앞을 막아서자 광식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대단하시네. 이 집 안주인 노릇 아주 톡톡히 하시겠어? 그런데 형님, 이 집 말입니다. 이제 재개발 소식 들리는 거 아시죠? 이 낡은 기와집 붙잡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오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큰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 터만 있으면 대출이 억소리 나게 나옵니다. 형수님도 이제 아파트로 가셔야죠. 언제까지 여기서 고생만 하실 거예요? 광식은 박씨 노인이 앉아있는 툇마루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다. 연희의 시선이 그 서류에 머물렀다. 20년 동안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뼈를 때리는 이 집을 지켜온 것은 연희였다. 박씨 노인의 수발을 들고 남편이 심은 수국에 물을 주며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광식의 탐욕스러운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박씨 노인은 찻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찻잔 속의 찬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연희는 보았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다. 이복의 상우 숙부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내 형 제사 지내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관 뚜껑 닫기도 전에 집 팔러 온 것이냐? 아이고 형님도 말이 너무 심하시네. 다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형수님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 지겨우시잖아요. 광식은 대답 대신 담장 밑에 낮게 피어있는 수국 덤불을 구두 끝으로 툭툭 찼다. 연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리고 연희가 20년을 자식처럼 돌본 그 관목이 짓밟히고 있었다. 연희는 쥐고 있던 뒤집개를 내려놓고 부엌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만 반복하던 연희의 눈에 이전에 없던 서슬퍼런 기운이 서렸다. 광식의 구둣발이 담장 및 수국 줄기를 짓누를 때마다 연희의 심장 어딘가에서도 둑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평생을 예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조차 시어머니의 서슬에 밀려 뒷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켜야 했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유일한 흔적인 저 나무가 짓밟히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다. 연희는 부엌 바닥에 놓인 물 바가지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서방님, 그 발 좀 치워주시겠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의 정적을 가르고 광식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광식은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발을 뗐다. 구두에 짓눌린 수국 잎사귀 몇 장이 처참하게 흙바닥에 뒹굴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목소리가 오늘은 꽤나 칼칼하시네. 왜요? 죽은 형님이 심어놓은 저 자풀떼기가 아까워서. 그럽니까? 형님 보셨어요? 형수님이 이제 시동생한테 명령까지 합니다요. 광식은 비릿하게 웃으며 툇마루의 박씨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여전히 찻잔을 든 채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광식이 들고 있는 구겨진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서류는 광식이 미리 준비해온 부동산 포기각서와 증여 합의서였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이제 형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 손에 가겠습니까? 자식도 하나.
없는 형수님이 혼자 차지해서 뭐하게요? 친정이라도 챙겨주려고요? 그러지 말고 때가 끊기기 전에 우리의 형님 조카 이름으로 해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광식의 아들놈은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 천박한 웃음소리가 200년 된 고택의 기와 사이사이를 모욕하듯 파고들었다. 광식은 아예 툇마루 끝에 걸터앉으며 노인에게 바짝 다가갔다. 이 조카놈 보세요. 이번에 서울에서 크게 사업 하나 따왔습니다. 이 터만 담보로 잡히면 우리 집안도 다시 경주에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어요. 형수님한테는 제가 적당히 퇴직금조로 챙겨드릴 테니까 서로 좋게 좋게 갑시다. 예.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20년의 세월 청춘을 다 바쳐 시어머니를 수발들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온 세월이 광식에게는 그저 돈 몇 푼으로 정산할 수 있는 노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찻잔을 들고 있던 박씨 노인의 손이 멈췄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광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 연희를 쏘아붙이던 매서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았다. 광식아. 예, 형님. 역시 형님이 제 맘을 알아주시는군요. 내 놈 눈에는 이 집이 돈으로 보이느냐? 이 마당의 흙. 한 줌 기와 한 장에 내 형의 숨결이 서려 있고 경주댁이 바친 청춘이 녹아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려. 광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형님, 지금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저 형수님 편을 드시는 겁니까? 제가 형님 친동생이에요. 저 여자는 남남이라고요. 남남이라.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연희를 보았다. 연희의 눈에는 이미 참았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내 아들이 가고 나서 20년이다. 그동안 내 놈은 형 제삿날 술 한 잔 올리러 온 적이 있느냐? 돈 떨어질 때만 기어들어와서 내 속을 긁어놨지. 하지만 경주댁은 달랐다. 엄동설 안에 내 발치에 더운 물 넣어주고 내 형 제사상에 올릴 나물 하나도 산골 오지까지 가서 뜯어오던 아이다. 나한테는 이 아이가 내 형이고 내 자식이야.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연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경주대가 이리 오너라. 연희는 홀린 듯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주머니 속에서 아주 오래된 하지만 반짝반짝 닦인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연희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안채 뒤편 창고 열쇠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광식 너도 잘 알 테지. 광식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안채 뒤편 창고. 그곳은 선대부터 내려온 귀한 골동품과 가문의 문서들이 보관된 금남의 구역이었다. 광식이 평생을 노려왔던 그곳의 열쇠가 지금 그가 남남이라 부르던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마당에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광식은 이빨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정말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법대로 하면 제가 유리해요. 형수님, 그 열쇠 내놔요. 광식이 연희의 손을 낚아채려 달려드는 순간 연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시동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담장 및 관목이 비바람을 견디며 길러낸 단단한 가시와도 같았다. 광식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마당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는 툇마루에 앉은 박씨 노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우라통을 터뜨렸다.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조카놈 죽고 나서 내가 이 집안 기둥뿌리 안 뽑히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저 근본도 없는 조카 며느리한테 열쇠를 넘겨요? 저 여자가 저거 들고 도망이라도 가면 형수님, 뒷방 늙은이 신세면할 줄 아십니까? 광식의 입에서 터져나온 형수님이라는 호칭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썩은 밧줄처럼 박씨 노인의 목을 죄려드는 협박에 가까웠다. 박씨 노인은 미동도 없이 연희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연희는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쇠열쇠의 감촉에 온몸이 떨렸다. 20년 동안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 그 비밀의 문이 지금 자신의 손안에 놓여 있었다. 도망을 가도 이 아이가 갈 것이고 집을 지켜도 이 아이가 지킬 것이다. 내 놈처럼 형님 제삿날에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들어와 집 문서 타령하는 놈보다는 100번 1000번 낫지. 박씨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기와 끝에 맺힌 낙수처럼 서늘했다. 광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연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리 내놔. 그 열쇠가 내년 손에 있을 물건인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남의 집안 보물을 탐내. 광식의 투박한 손이 연희의 어깨를 낚아채려던 순간이었다. 평소라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을 연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어깨를 꼿꼿이 펴고 광식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담장 밑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자란 관목이 줄기를 뻗어 자기를 보호하듯 연희의 전신에서 서슬 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건 제 손에 들려준 어머니의 명령입니다. 서방님, 아니 작은아버님, 예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조카의 제삿날에 이런 행패는 부리지 마셔야지요. 정 이 열쇠가 탐나신다면 먼저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형님께 용서부터 구하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년 전 상복을 입고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서름이 단단한 옹이가 되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광식은 예상치 못한 연희의 반격에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옆에서 껌을 씹던 그의 아들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슬그머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뭐냐, 두고 보자. 그 열쇠로 뭘 열든 상관없어. 법대로 하면 이 집안 장소는 우리 애야. 저 여자는 아무리 용을 써도 대를 잇지 못한 씨없는 나무일 뿐이라고. 광식은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지르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씨없는 나무라는 말에 연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박씨 노인이 그녀의 손등을 툭툭 치며 중심을 잡아주었다. 가자 경주대가. 저놈이 더 난리를 치기 전에 열어야 할 문이 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채 뒤편으로 향했다. 연희는 노인의 뒤를 따랐다. 마당을 지나 좁은 현문을 통과하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이끼가 가득 낀 창고 문이 나타났다. 육중한 쇠사슬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어둠의 문이 열렸다. 창고 안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배어나왔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한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저걸 열어보아라. 연희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도 금괴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빛바랜 종이 뭉치와 낡은 수첩,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꽃잎 몇 장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노인은 먼지 쌓인 상자 끝을 어루만지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기록이다.
그리고 내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 적어 내려갔던 이 집안의 진짜 역사지. 광식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치부이자 동시에 이 땅을 지켜온 피의 기록이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체로 연희에게라고 적힌 문장이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남편의 이름.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빛바랜 종이 위를 적셨다. 그 기록 속에는 광식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그리고 이 집안의 명운을 바꿀 거대한 진실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연희의 손끝이 빛바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시큼하고도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안에는 남편 상우의 단정한 필체가 빼곡했다. 생전 성격처럼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쓴 글자들은 시간이 흘러 잉크가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처럼 연희를 쏘아보았다. 첫 장에는 연희와의 첫 만남, 그리고 이 집 마당에 수국을 심던 날의 일들이 소소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장을 넘길수록 글씨체는 조금씩 흐트러졌고 문장들 사이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상우의 고뇌가 묻어났다. 연희는 숨을 죽인 채 기록을 훑어내려갔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작은아버님이 또다시 어머니를 협박했다. 아버님이 남기신 선산의 일부가 원래 자신의 몫이었다며 억지를 부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아버님은 생전에 이미 작은아버님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그만한 가치의 논을 처분해 주셨다. 그때 작성했던 공증 서류와 영수증이 서랍 깊숙이 있다. 작은아버님은 내가 이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연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광식은 줄곧 이 집안이 자신을 홀대했다며 형님이 죽고 나서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유산이 며느리 손에 묶여 있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을 노름판에서 탕진하고도 남은 조카와 형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느냐 경주대가. 박씨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연희가 고개를 돌리자 노인은 어둠 속에서 마른 대추 같은 손을 내밀어 수첩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내 자식 상우는 죽기 전까지 제 숙부라는 놈의 뒤를 닦아주느라 속이 문드러졌다. 광식이가 왜 저토록 저 창고 열쇠에 집착하는 줄 아니? 저 상자 안에 제 놈이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갔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야. 저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엔 광식이는 이 집 문턱을 넘기는커녕 사기꾼으로 관가에 불려가도 할 말이 없거든. 연희는 수첩 밑바닥에 정갈하게 접혀있던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상우가 생전에 만약을 대비해 챙겨두었던 공증 서류, 원본과 광식이 돈을 수령하며 직접 지장을 찍은 영수증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연희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박살나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광식의 고함이 다시금 고요를 깼다. 제사를 지내겠다고 온 사람이 술이라도 한 잔 걸쳤는지 목소리는 한층 더 거칠어져 있었다. 형수님, 아니 박신오파, 거기 숨어서 무슨 작당을 하는 거야? 당장 안 나와? 그 창고 내가 오늘 기어이 확인해야겠으니까. 발자국 소리가 좁은 현문을 지나 창고 앞까지 당도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수첩과 서류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박씨 노인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짚으며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상복을 입고 들어오던 며느리에게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독서를 내뱉던 그 매서운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노인의 눈에는 험한 세월을 함께 건너온 전우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가 서려 있었다. 경주대가 이제 문을 열어라. 저놈의 헛된 꿈을 오늘 여기서 끝내야겠다. 연희는 심호흡을 했다. 매일 아침 담장 및 수국을 살피며 오늘도 견뎌야지 다짐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오늘로 끝내리라는 서슬퍼런 칼날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창고의 묵직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붉게 충혈된 광식의 눈이었다. 그는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연희의 어깨 너머로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다. 어디 있어? 그 서류들 다 어디 숨겼어? 이리 내놔, 이 족하며느리년아. 광식이 손을 뻗어 연희의 옷자락을 낚아채려던 찰나 연희는 피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상우의 수첩을 꺼내 광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찾으시는 겁니까, 작은아버님? 연희의 목소리는 창고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광식은 수첩을 보는 순간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본 듯 멈칫하며 굳어버렸다. 그의 비릿한 미소가 경련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에이, 이게 왜 내년 손에 있어? 분명히 상우 그놈이 죽기 전에 다 태웠다고 했는데. 당황한 광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진실의 파편이 튀어나왔다. 연희는 그 찰나의 자백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광식의 비굴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항상 바닥만 보던 연희의 시선이 비로소 허공을 갈라 상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태우셨겠지요. 서방님이 저희 남편 병실을 드나들며 가방을 뒤지고 남편이 숨을 거두기도 전에 서재를 뒤엎으셨을 때 그때 다 없앴다고 믿으셨겠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치 한겨울 새벽녘 장독대에 서린 서리처럼 날카로웠다. 광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20년 전 남편 상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연희에게 남겼던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었다. 연희야, 창고 뒤 세 번째 기와 밑을 바라라는 간절한 유언이었다. 연희는 그날 이후 20년을 참았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광식의 조롱을 삼키며 그 기와 밑에 숨겨진 진실을 꺼낼 때를 기다려온 것이다. 하지만 작은아버님, 남편은 서방님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서재에 이런 걸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연희는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노란 봉투를 천천히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광식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과 공증 서류였다. 여기 적혀 있네요. 선산 지분을 미리 정산받는 조건으로 이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 그리고 형님의 도장을 도용해 몰래 팔아치우려 했던 논필지 목록까지. 이거 경찰서에 가져가면 서방님 사업이 아니라 인생이 대출을 받게 생겼는데요. 광식의 아들놈이 옆에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껌을 씹으며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저 종이 쪼가리 확 뺏어버려. 닥쳐, 이 자식아. 광식이 아들에게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이제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특유의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며 갑자기 무릎을 굽혔다. 형수님, 아니 조카며느님, 내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봅니다. 우리의 사업이 너무 급해서 정말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동안 모질게 군 거 다 사과할게요. 예. 광식의 태세 전환은 역겨울 만큼 빨랐다. 하지만 툇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쳤다. 사과?
내 놈 입에서 나오는 사과가 우리 상우 목숨값이라도 된다더냐? 내가 돈 때문에 상우 속을 얼마나 썩였으면 그 젊은 놈이 화병으로 그렇게 일찍 갔겠어.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 노인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절박했다. 연희는 노인의 굽은 등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시어머니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만 증거가 없어 그 통안을 며느리에게 쏟아내며 함께 버텨왔을 뿐이었다. 작은아버님 제사 지내러 오셨으니 절이나 하고 가세요. 하지만 이 서류는 제가 갖겠습니다. 앞으로 이 집 근처에서 서방님 그림자라도 비치면 그땐 이 서류가 아니라 법원 소환장이 서방님 댁으로 배달될 겁니다. 연희는 광식을 지나쳐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담장 및 수국이 바람에 흔들리며 연희의 옷자락을 스쳤다. 항상 작고 초라해 보이던 그 관목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광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괴롭혀온 이 여자가 사실은 이 집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그 뿌리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가자 놈아. 창피해서 못 있겠다. 광식은 아들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끌고 대문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나갔다. 요란한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봄의 정적이 찾아왔다. 연희는 툇마루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노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연희는 그 투박한 손을 잡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잡은 두 여자의 손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광식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경주의 나직한 골목, 어귀에서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연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대문 밖을 응시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지식여진 수국, 잎사귀 몇 장과 광식이 흘리고 간 비굴한 욕망의 찌꺼기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연희는 품 안에 숨겼던 누런 봉투를 꺼내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종이의 까칠하고도 건조한 촉감이 비로소 그녀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음을, 그리고 2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마침내 밀어냈음을 실감하게 했다. 경주대가. 툇마루에서 들려오는 박씨 노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이 빠진 듯 허허로운 그 음성에는 평생을 팽팽하게 당겨온 활시위가, 비로소 느슨해진 듯한 피로감이 짙게 묻어 있었다. 연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노인의 굽은 등 뒤로 저무는 해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노인의 고단했던 삶을 마당 가득 펼쳐놓은 듯 길고 어두웠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연희의 치맛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다 말고 멈칫하며 연희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차갑고 딱딱한 노인의 손가락이 연희의 굵어진 손마디에 닿았다. 20년 전 상복을 입고 이 집 대문을 들어온 날 이후 처음으로 허락된 온기였다. 그 손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지만 연희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너도 다 알고 있었구나. 상우 그놈이 그 모진 숙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속이 새까맣게 타서 간 것을. 노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깊게 패인 주름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노인은 평생 아들을 잃고 슬픔을 며느리, 를 향한 독설로 치환하며 버텨왔다.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미로서의 죄책감에 본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임을 연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연희는 대답 대신 노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항상 자신을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 부르며 모질게 굴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 독설 뒤에 숨겨진 것이 며느리를 향한 미움만은 아니었음을, 그것은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며느리마저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는 노인만의 서툴고 지독한 방어 기제였음을 말이다. 어머니 상우 씨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나무들처럼 자기가 떠나도 이 집 뿌리가 단단하게 내릴 수 있게 준비해두고 갔는걸요. 상우 씨는 이 집이 작은아버님 손에 넘어가 어머니와 제가 길바닥에 낳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0년 전 그 아픈 몸으로 이 창고 뒤를 기어다니며 이 서류들을 숨겼던 거예요. 연희는 노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다. 제사상 위에는 아직 올리지 못한 나물과 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식어버린 제사 음식들을 정리했다. 예전처럼 빨리 움직여라 정성이 부족하다는 호통은 없었다. 대신 도마 위에 칼질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밤하늘은 유난히 깊고 푸르렀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연희는 마당으로 나와 담장 및 수국 덤불 앞에 다시 섰다. 낮에 광식에 무도한 구둣발에 짓밟혔던 줄기들이 안쓰럽게 휘어져 흙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가져온 대나무 막대기와 명주실을 꺼냈다. 꺾인 줄기를 조심스럽게 세우고 실로 동여매는 연희의 손길은 상처. 입은 아이를 달래는 어미처럼 지극히 정성스럽고 세심했다. 그때 방 안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툇마루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씨 노인이 겉옷을 걸치지도 않은 채 나와 연희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슬이 내려앉은 마당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노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 꽃 말이다. 상우가 심던 날 나한테 그랬다. 이 꽃은 키가 안 커서 담장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땅속으로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웬만한 가뭄에도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래서 지 색깔을 끝까지 지킨다고 말이야.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그게 너를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노인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연희는 줄기를 묶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달빛을 가득 머금은 수국잎들이 은색으로 파들거리며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남편 상우가 하늘에서 보내는 미소 같기도 했다. 상우가 너를 참 많이 아꼈다. 내가 너를 구박할 때마다 그놈이 뒤에서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제 탓인 것 같아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던 놈이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나도 어미인데 내 자식 눈에 맺힌 눈물이 어찌 안 보였겠느냐. 노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그것은 연희에게 그 어떤 유려한 말보다 깊은 용서이자 인정이었다. 연희는 홀로 남은 마당에서 수국 덤불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20년 동안 그녀를 지탱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이 작고 낮은 나무들이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대접 떠왔다. 그리고 짓밟혔던 수국 뿌리 근처에 천천히 물을 부어주었다. 흙이 물을 머금으며 꾸르륵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소리 같았다. 연희는 그제야 20년 동안 꽉 닫혀있던 자신의 가슴 속 빗장도 함께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경주 골목에는 평소보다 일찍 안개가 걷혔다. 연희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광식의 차가 머물렀던 자리에 흙을 깨끗이 쓸어내고 맑은 물을 뿌려 먼지를 잠재웠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따리를 튼 욕망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숨겨야 할 치부도 없었다. 연희는 안채 창고에서 꺼낸 상우의 수첩을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 위에 올려두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습기를 말리기 위함이었다. 그때 수첩 갈피 사이에서 말라비틀어진 보라색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연희의 발치로 떨어졌다. 그것은 20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마당에 수국을 심던 날의 기억이자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연애 편지였다. 연희는 그 꽃잎을 주워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봄이 그녀의 마당에 찾아오고 있었다. 장독대 위에 올려둔 상우의 수첩이 따스한 경주의 봄 햇살을 받아 노르스름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연희는 그 옆에 앉아 20년 전의 상우와 마주 앉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첩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상우의 필체는 병마에 깎여나가 가늘고 위태로웠지만 문장마다 담긴 감정의 밀도는 오히려 더 팽팽해져 있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첩의 가장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연희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 박씨 노인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씀이 연희의 가슴에 상처를 낼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님이 떠나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야 했는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 스스로 관목이 되셨다. 키 큰 나무가 되어 비바람을 다 맞기보다 낮게 엎드려 자식의 발치를 지키는 길을 택하신 분이다. 연희야, 내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의 가시는 아마 더 날카로워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마저 잃을까? 두려운 노인의 비명일 테니 부디 그 가시 너머의 시린 마음을 봐주길 바란다. 연희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다. 2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독설과 구박이 사실은 상실의 공포에 사로잡힌 노인의 처절한 방어벽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상우는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두 여자가 서로를 핥히다. 결국은 서로의 뿌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랐던 것이다. 수첩의 맨 마지막 줄에는 작은 약도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마당 가장 구석, 수국 덤불이 가장 무성하게 자란 곳을 가리키는 표시였다. 연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수국 앞으로 다가갔다. 어제 광식에게 짓밟혔던 자리를 다시 살피니 흙더미 사이에 낡은 유리병 하나가 반쯤 묻혀 있는 것이 보였다. 연희는 손톱에 흙이 박히는 줄도 모르고 땅을 파헤쳤다.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유리 질감이 느껴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올렸다. 유리병 안에는 돌돌 말린 편지 한 통과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상우가 생전 마지막 기력을 다해 숨겨둔 진짜 유산이었다. 편지에는 광식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선대 어른들이 광식의 노름 빚을 갚아주기 위해 팔았던 땅 외에도 상우가 연희의 노후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작은 과수원 부지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상우는 광식의 탐욕으로부터 연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 작고 낮은 나무 밑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게 거기 있었구나. 언제 나왔는지 박씨 노인이 툇마루 끝에 서서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잔잔했다. 상우 그놈이 죽기 전날 내 손을 잡고 부탁하더구나. 경주댁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길 때까지 절대로 저 수국 밑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 집의 뿌리가 되고 저 관목들처럼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내 손으로 직접 찾게 해달라고 말이야. 연희는 유리병을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복을 입고 들어오던 날의 서러움,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밤잠을 설치던 고독, 광식의 조롱을 견디며 수국에 물을 주던 그 길고 긴 오후들. 그 모든 순간 속에 남편의 사랑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묵인된 배려가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연희의 가슴을 터질 듯이 메웠다. 노인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연희의 곁에 앉았다. 노인의 마른 손이 연희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고생했다, 경주대가. 아니, 연희야. 내가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지킨 저 나무들이 결국 너를 지켜줬구나. 처음으로 불린 자신의 이름. 연희는 시어머니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노인의 몸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싸한 한약재 냄새가 났다. 그것은 연희가 20년 동안 다려왔던 노인의 생명을 지탱해온 냄새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한 채 울음을 삼켰다. 담장 밖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키 큰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담장 안쪽 낮게 엎드린 수국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서로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관목들의 고요하고도 위대한 승리였다. 연희는 유리병 속의 편지를 다시 접어넣었다. 이제 그녀에게 등기 권리증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믿어준 남편의 마음과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인 시어머니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수국 줄기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심어둔 이 나무들이 정말로 나를 지켜줬네요. 경주의 하늘 위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보라색 수국잎들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의 색이었다. 연희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담장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독대 위에 올려둔 상우의 수첩이 따스한 경주의 봄 햇살을 받아 노르스름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연희는 그 옆에 앉아 20년 전의 상우와 마주 앉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첩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상우의 필체는 병마에 깎여나가 가늘고 위태로웠지만 문장마다 담긴 감정의 밀도는 오히려 더 팽팽해져 있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첩의 가장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연희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 박씨 노인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씀이 연희의 가슴에 상처를 낼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님이 떠나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야 했는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 스스로 관목이 되셨다. 키 큰 나무가 되어 비바람을 다 맞기보다 낮게 엎드려 자식의 발치를 지키는 길을 택하신 분이다. 연희야, 내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의 가시는 아마 더 날카로워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마저 잃을까? 두려운 노인의 비명일 테니 부디 그 가시 너머의 시린 마음을 봐주길 바란다. 연희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다. 2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독설과 구박이 사실은 상실의 공포에 사로잡힌 노인의 처절한 방어벽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상우는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두 여자가 서로를 핥히다. 결국은 서로의 뿌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랐던 것이다. 수첩의 맨 마지막 줄에는 작은 약도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마당 가장 구석, 수국 덤불이 가장 무성하게 자란 곳을 가리키는 표시였다. 연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수국 앞으로 다가갔다. 어제 광식에게 짓밟혔던 자리를 다시 살피니
흙더미 사이에 낡은 유리병 하나가 반쯤 묻혀 있는 것이 보였다. 연희는 손톱에 흙이 박히는 줄도 모르고 땅을 파헤쳤다.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유리 질감이 느껴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올렸다. 유리병 안에는 돌돌 말린 편지 한 통과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상우가 생전 마지막 기력을 다해 숨겨둔 진짜 유산이었다. 편지에는 광식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선대 어른들이 광식의 노름 빚을 갚아주기 위해 팔았던 땅 외에도 상우가 연희의 노후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작은 과수원 부지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상우는 광식의 탐욕으로부터 연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 작고 낮은 나무 밑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게 거기 있었구나. 언제 나왔는지 박씨 노인이 툇마루 끝에 서서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잔잔했다. 상우 그놈이 죽기 전날 내 손을 잡고 부탁하더구나. 경주댁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길 때까지 절대로 저 수국 밑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 집의 뿌리가 되고 저 관목들처럼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내 손으로 직접 찾게 해달라고 말이야. 연희는 유리병을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복을 입고 들어오던 날의 서러움,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밤잠을 설치던 고독, 광식의 조롱을 견디며 수국에 물을 주던 그 길고 긴 오후들. 그 모든 순간 속에 남편의 사랑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묵인된 배려가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연희의 가슴을 터질 듯이 메웠다. 노인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연희의 곁에 앉았다. 노인의 마른 손이 연희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고생했다, 경주대가. 아니, 연희야. 내가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지킨 저 나무들이 결국 너를 지켜줬구나. 처음으로 불린 자신의 이름. 연희는 시어머니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노인의 몸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싸한 한약재 냄새가 났다. 그것은 연희가 20년 동안 다려왔던 노인의 생명을 지탱해온 냄새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한 채 울음을 삼켰다. 담장 밖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키 큰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담장 안쪽 낮게 엎드린 수국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서로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관목들의 고요하고도 위대한 승리였다. 연희는 유리병 속의 편지를 다시 접어넣었다. 이제 그녀에게 등기 권리증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믿어준 남편의 마음과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인 시어머니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수국 줄기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심어둔 이 나무들이 정말로 나를 지켜줬네요. 경주의 하늘 위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보라색 수국잎들이 노을 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의 색이었다. 연희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담장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